영국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 클로버힐에는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작고도 아늑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매우 따분한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오래된 마을 주민인 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근하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유명했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수다스러워지곤 했습니다. 조지는 오랫동안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호박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마을 요리 대회에서 가장 큰 호박을 키워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그의 호박은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었고 조지는 이를 계기로 대회에서 우승하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조지는 호박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자라게 만들겠다는 절박한 의도로 비료를 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조지가 간과한 것은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비료 가방에 적혀 있는 작고 중요한 경고 문구였습니다. 그것은 비료가 아니라 즉석폭발 유발 물질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비료로 착각한 이 물질을 호박에 잔뜩 뿌리고 난 뒤 조지는 가슴 벅찬 기대와 함께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주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중 조지가 참여했던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마을에 강력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놀라서 일어나 구경하러 나가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지의 정원이 온 마을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호박의 일부분과 흙이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을 뒤덮었고 하늘에서 호박씨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조지는 얼굴이 새빨개져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순전히 가장 큰 호박을 키우겠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곧 조지의 진심 어린 의도를 이해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대회를 위해 자신의 음식에 조지의 호박씨를 장식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대회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호박 사건은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실생활에서 설명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지의 진정한 의도는 단지 큰 호박을 키우려는 것이었지만 그 의도의 결과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그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앤스콤의 이론은 의도가 실제 행위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비판. 개념을 바탕으로 어느 날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가상의 도시인 비블로폴리스에서 시작됩니다. 비블로폴리스는 현대적이지만 혼합된 문화적, 사회적 규범을 지닌 도시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다양성은 작은 충돌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어느 날 비블로폴리스의 중심가에 위치한 유명한 카페 에스프레소 엘리멘탈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카페는 세계 각국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각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작은 포럼 행사도 자주 열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커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로베르토는 진지한 표정으로 에스프레소는 서서 빠르게 마셔야 진정한 매니아다. 긴 의자에 앉아서 마시는 건 에스프레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페 문화를 즐기는 데 중점을 두죠. 앉아서 천천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영국인 철학자이자 친구들과 커피 토론을 자주 나누는 게럿이 일어서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최근에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비판 개념을 공부한 터라 이 상황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게럿은 테이블을 툭툭 치며 지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윌리엄스의 내재적 비판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각자의 문화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평가해보는 것 말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맥락 안에서 올바른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보면 좋을 것 같군요. 로베르토와 마리는 잠시 침묵한 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로베르토가 인정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어디서 자라났고 어떤 문화를 경험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맥락에서 서로를 이해해야겠죠? 마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게럿. 문화는 다 다른데 그 차이를 오히려 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의 본질을 놓치게 되죠? 라고 동의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다양한 나라의 커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고 게럿은 다시 한번 내재적 비판이 강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더불어 서로 다른 가치와 관행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지가 더욱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결국 에스프레소 엘리멘탈에서의 그날
모임은 비블로폴리스 내에서 작은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양한 커피 문화와 올바른 음용 방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각 문화의 사연과 맥락을 알게 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속되는 선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통제의 나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각의 마을은 서로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 혼란의 마을로 주민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을은 포기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고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좌절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마을은 균형의 마을로 이곳 주민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따르기보단 항상 먼 훗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을은 지혜의 마을이었는데 이곳 주민들은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날씨나 다른 사람의 결정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았고 스스로의 생각, 감정, 행동 같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혼란의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부터 그날의 날씨를 통제해보려고 샤먼을 찾아갔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길 바라며 무수히 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그들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계속 변덕스럽게 변화했고 엄격한 규칙은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주민 모두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반대로 포기한 마을의 사람들은 더 나아지려는 노력조차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아무런 꿈도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몸이 건조해졌습니다. 한편 균형의 마을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자라면서 느꼈던 바로바로의 변화나 당장 행동해야 할 것들을 미뤘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 마을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과거에는 분주하던 마을, 광장도 점차 조용해졌고 그들은 박제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부 요인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대신 내면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다툼이 있을 때도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폈으며 타인의 행동보다 자기 자신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통제의 나라 전체에 큰 폭풍이 덮쳤습니다. 혼란의 마을은 알고리즘에 맞춘 듯한 예측 불가의 행동들로 더 큰 혼란을 맞았고 포기한 마을은 그저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균형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마을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차분히 자신들의 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단단히 고정하고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상호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지혜의 마을은 더 강하고 굳건하게 남았습니다. 그제야 다른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마을을 찾아가 그 비법을 물었습니다. 지혜의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태도에 집중하고 외부의 상황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른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자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할 때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고 한적한 마을에 에릭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커피숍의 이름은 에피쿠로스의 정원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에릭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에릭의 커피숍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에릭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토론회를 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교방회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에릭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릭, 당신은 왜 그렇게 에피쿠로스 쾌락주의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시끌벅적한 파티를 즐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단순히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에릭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평온과 고통이 부재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현명한 선택과 욕망의 절제를 통해 지속적이고 깊은 쾌락을 추구해야 하죠. 그는 잠시 멈추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작은 텃밭에서 살고 있었죠. 그는 자연과 함께하며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지만 자연과의 소통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농부에게 쾌락은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세며 느끼는 조화로운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릭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현재 순간에 훨씬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농부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의식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 작별의 시간이지만 그저 또 다른 자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타인과의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순간들, 바로 그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의 원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커피숍에서의 시간들이 제가 느끼는 최고의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에릭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 에릭의 커피숍은 심리적 평온과 우정이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더욱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릭과 함께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실천하며 삶의 진정한 쾌락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